지금은 전부 우리 뒤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잘 됐네 정도로 흘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뒤집기, 그냥 뒤집기가 아닙니다. 우리 손에 도면 한 장 없던 나라가 어떻게 30년 만에 세계 2위까지 치고 올라왔는지, 그리고 그 판을 뒤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는지 지금부터 30년치를 압축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중간쯤 가시면 명절마다 새마을 호자리 잡으려 애쓰시던 그 시절 기억이 함께 올라오실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계를 1991년 여름으로 돌립니다. 그해 8월, 정부가 큰 결단을 내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나라의 등뼈를 관통하는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이야 KTX가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때 우리한테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물건이었어요. 부품 하나 만들 기술도, 설계도 한 장도 우리 손에 없었습니다. 방법은 하나, 밖에서 사오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조건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냥 완성품만 사지 않겠다. 만드는 법도 같이 넘겨달라. 이 한 줄이 이후 30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시절 시속 300km급 고속열차를 설계할 줄 아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됐을까요? 정확히 셋이었습니다. 프랑스 테제베, 독일 이체, 일본 신칸센. 그게 세계 고속철 기술의 전부였어요. 다른 나라는 명함조차 못 내밀었습니다. 좁은 문 앞에 우리는 아쉬운 손님으로 서 있었죠. 협상장에서 큰 소리 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파는 쪽이 갑, 사는 쪽이 을. 그 시절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갑과 을이 마주 앉은 자리가 어떤 분위기인지 몸으로 아실 겁니다. 세 나라의 방침은 놀랄 만큼 같았어요. 열차는 판다, 기술은 못 준다. 완성된 차량은 넘기더라도 그 차량이 어떻게 그 속도를 견디는지 그 원리만큼은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는 자세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쪽 속내가 두고두고 얄미웠어요.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회의실에서 오간 판단은 이거였습니다. 저 나라는 어차피 못 따라 만든다. 조각 몇 개 흘려줘도 못 조립할 거다. 우리를 그저 돈 내는 손님, 딱 거기까지로 봤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판단이 아주 근거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시절 우리는 자동차를 갓 만들기 시작했고 배도 이제 막 궤도에 오르던 참이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하필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는 고속철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나선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한창 현장에서 이 나라를 밀어 올리시던 그때 그 무시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한테는 저들이 상상도 못한 지역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프랑스처럼 지평선까지 논밭이 이어지는 평야가 아니에요. 산이 앞을 막으면 뚫고 골짜기가 벌어지면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 고속철은 처음부터 터널과 교량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평지 위에 레일만 쭉 깔면 되는 프랑스 조건과는 아예 다른 게임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열차가 터널에 진입하면 그 안에 갇힌 공기가 순식간에 압축돼요. 압력파라는 현상이 생기고 그게 승객의 귀를 강타합니다. 비행기 이착륙 때 귀가 먹먹해지는 그 느낌 다들 아시죠? 그게 터널 하나 지날 때마다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평지에서는 처음부터 겪을 일이 없던 문제라 그들의 설계도에는 아예 해법이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하는 숙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묘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얕본 저들이 어쨌든 협상 테이블에는 앉았다는 거예요. 문전박대는 안 했다는 얘기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 나라는 어차피 못 만든다는 방심. 그 방심이 문을 반쯤 열어줬고 우리는 그 틈으로 발을 밀어 넣었어요. 그 방심이 30년 뒤 저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풀어드릴게요. 우리 정부는 세 나라를 나란히 세워놓고 무려 302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열차 성능은 물론이고 기술 이전 폭, 가격 조건, 자금 조달, 부품 공급망까지 하나하나 저울에 올렸어요.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프랑스 알스톰이 앞선 항목이 143개, 독일 지멘스가 앞선 항목이 105개, 접전이었어요. 프랑스가 결정적으로 가져간 건 열차 성능이 아니라 자금 조달 조건과 실전 운영 경험이었습니다. 이미 태제베를 몇 년째 굴려본 실적이 야금야금 점수를 챙긴 거죠. 1993년 8월
프랑스 알스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히고 이듬해 1994년 정식 계약서에 도장이 찍힙니다. 그 계약의 결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게 2004년 4월 1일이에요. 이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그 시절을 통과하신 분들은 몸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새마을호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반. 명절에 부모님 뵈러 가는 길은 하루를 통째로 삼키는 여정이었죠. 새벽에 짐 싸서 나서고 도시락 까먹고 꾸벅꾸벅 졸다 겨우 도착하던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KTX가 그걸 2시간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2시간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뉴스는 온통 KTX 이야기였고 개통 첫 열차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광명역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온 국민이 환호하던 그 순간에도 이 열차를 만든 사람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건 우리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넘어온 설계로 만든 차량. 열쇠는 우리 손에 있어도 그 문을 여는 원리는 여전히 프랑스 금고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찜찜함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기가 됐어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든다. 그 오기가 지금부터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기를 키울 시간이 참 야박했어요. KTX가 달리기도 한참 전인 1997년 나라의 외환 위기가 닥칩니다. IMF. 이 세 글자 지금도 들으면 심장이 내려앉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멀쩡하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평생 다닌 직장에서 짐을 싸시던 그 시절이었죠. 철도 차량 회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이른바 빅딜이 벌어져요. 뿔뿔이 흩어져 서로 경쟁하던 철도 차량 회사들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렇게 태어난 회사가 지금의 현대 로템이에요. 위기가 오히려 흩어진 힘을 한 덩어리로 뭉쳐준 셈이죠. 따로 있다간 다 같이 가라앉을 판이었으니까 살기 위해 뭉친 겁니다. 이 뭉친 힘으로 사람들이 조용히 큰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이름하여 G7 고속전철 기술개발 사업. 1996년 12월부터 2002년까지 총 사업비 2,100억 원 규모, 참여기관이 129곳, 매년 900명이 넘는 연구 인력이 매달렸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 우리 손으로 그린 우리 고속열차. 말은 거창하지만 현장은 하나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뭉클합니다. 이름 한번 알려지지 않은 연구원들이 밤마다 경부선 시험선에 나갔어요. 낮에는 손님을 태운 열차가 다니니까 트랙이 비는 건 오직 한밤중뿐이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시험 열차에 올라 조금씩 속도를 밀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10km만 더, 다음 날은 또 10km. 그렇게 손톱만큼씩 속도의 벽을 뒤로 밀어냈어요. 신문 일면에 실릴 일도 아니었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그 밤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매일 밤 어김없이 트랙에 섰습니다. 전화라는 못 만든다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4년 12월 16일 아무도 예상 못한 숫자가 계기판에 찍힙니다. 천안아산에서 신탄진으로 이어지는 시험 구간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HSR 350X가 시속 354.2km를 자력으로 달렸어요. 남의 엔진도, 남의 도면도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우리 연구진이 붙잡고 씨름한 열차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속도를 뽑아낸 겁니다. 이 숫자 하나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철도 독자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됩니다. 앞에 있던 나라가 딱 셋, 프랑스, 일본, 독일. 우리한테 너희는 못 만든다고 하던 바로 그 세 나라 옆자리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제 저들이 왜 우리한테 문을 열어줬는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단해 보여서가 아니었어요. 반대였습니다. 만만해 보여서였어요. 차량 몇 대 팔고 라이선스 비용 꼬박꼬박 받으면서 설마 진짜 자기 손으로 만들 리는 없겠지, 그렇게 안심했던 겁니다. 세상 이치가 참 묘하죠. 얕본 쪽은 마음을 놓고 무시당한 쪽은 이를 악무입니다. 그 자세의 차이가 30년 쌓이면 결과가 통째로 뒤집혀버려요. HSR 350X 이후 기록은 계단을 밟듯 올라갑니다. 첫 벽을 넘고 나면 다음 벽은 훨씬 수월해지는 법이거든요. 2010년 3월 KTX 산천이 상업 노선에 투입됩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한 첫 양산형 열차, 상업 운행 속도 시속 305km, 시험용이 아니라 실제 승객을 태우는 우리 손 열차가 처음으로 메일 트랙을 달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2013년 3월에는 시험용 열차 해무, 정식 명칭 HEMU 430X가 시속 421.4km를 찍습니다. 상용은 아니었지만
우리 기술의 실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세계에 보여준 숫자였어요. 2021년에는 KTX 이음이 등장합니다. 앞뒤에서만 끌던 방식을 벗어나 여러 칸이 함께 힘을 내는 동력 분산식 구조로 완전히 바뀐 열차예요. 그리고 2024년 5월 KTX 청룡이 노선에 투입됩니다. 100%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된 열차, 설계 최고속도 시속 352km, 운행 최고속도 시속 320km, 산천보다 빨라졌고 완전히 우리 것이 됐어요.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열차는 더 빨라졌고 더 조용해졌고 더 우리 것에 가까워졌습니다. 숫자만 오른 게 아니에요. 진짜 큰 변화는 안쪽에 있었습니다. 열차 한 대를 뜯어보면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이 이제 거의 다 우리 것으로 바뀌었어요. 국산화율이 9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KTX를 처음 들여온 지 딱 20년 만이에요. 예전엔 부품 하나 고장 나도 그 나라에 연락해서 받아와야 했고 값도 그쪽이 부르는 대로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속까지 우리 손으로 채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신호 시스템. 그러니까 열차의 두뇌까지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호 시스템이 뭐냐? 열차가 언제 서고 언제 달리고 어느 선로로 갈지를 결정하는 제어 장치예요. 아무리 빠른 열차라도 이 두뇌가 없으면 그저 위험한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수백 명을 태우고 시속 300으로 달리는 물체를 오차 없이 관리하는 게 이 시스템이거든요. 가장 어렵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그동안 손을 못 대던 영역이었는데 현대로템이 최근 이 신호 시스템 국산화까지 뚫어냈습니다. 몸도 두뇌도 우리 것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이제 이 5기가 결국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이름은 EMU370, 담잭동고로 바탕인데 2025년 12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 완료를 공식 발표한 차세대 고속열차예요. 상업 운행속도 시속 370km, 실제 승객을 태우고 매일 달리는 상용 고속열차 기준으로 세계 2위입니다. 시험용으로 잠깐 기록만 세운 게 아니라 진짜 영업속도예요. 우리 앞에는 오직 하나, 중국뿐입니다. 중국은 CR450이라는 열차로 상업 운행 시속 400km를 준비하고 있고 2027년부터 실제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2등이 맞습니다. 다만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30년 전 우리한테 기술은 죽어도 못 준다며 콧대를 세우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전부 우리 뒤에 있어요. 숫자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EMU 370의 설계 최고 속도는 시속 407km입니다. EMU 370에 370에 상용은 370을 내지만 설계상으로는 407까지 견디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행 안정성이 확보되는 임계 속도가 시속 470km, 상용 속도보다 100km 위까지 여유를 깔아놓은 거예요. 진짜 실력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여유가 얼마나 남아있느냐에서 나오거든요. 이 정도 여유를 확보했다는 건 속을 그만큼 단단하게 채워 넣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KTX로 2시간 반 걸리는 서울, 부산 구간이 1시간 50분으로 줄어듭니다. 40분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40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오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서울에서 밥 먹고 부산에서 점심 약속을 잡아도 하나도 안 급해져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 뵈러 가는 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실상 전국이 한 생활권으로 묶이는 겁니다. 이 속도를 만들어낸 6가지 핵심 기술이 있어요. 어려운 말은 다 빼고 짚어드릴게요. 첫째, 열차를 밀어주는 견인전동기 출력을 560kW급으로 키웠습니다. 바로 앞세대인 KTX 청룡보다 힘이 47.4% 세졌어요. 둘째, 앞머리를 매끈하게 다듬고 지붕과 대차 주변까지 정리해 주행 저항을 12.3% 깎았습니다. 힘은 세지고 저항은 줄었으니 속도가 오를 수밖에 없죠. 셋째, 옆으로 출렁이는 진동을 33% 줄였어요. 보통은 빨라질수록 더 흔들리기 마련인데 이 열차는 더 빠른데도 승차감이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넷째, 실내 소음을 약 2dB 낮췄어요. 숫자로는 작아 보여도 귀로 느끼는 정숙성으로 치면 상당한 차이인데 해외 유명 고속철들과 비교해도 더 조용합니다. 다섯째, 승강문 밀폐 기술을 국산화했어요. 시속 400 가까이로 터널을 뚫고 들어갈 때 밀려드는 압력을 이 문이 완벽하게 잡아줘서 승객 귀가 먹먹해지지 않는 겁니다. 30년 전 저들의 도면에는 답이 없던 그 숙제, 우리가 풀어냈어요. 여섯째,
400km급 열차를 만들 때 지켜야 할 기술 규격 자체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30년 전엔 남의 규격을 빌려 쓰던 우리가 이제는 규격을 정하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대목을 말씀드릴게요. 이 세계 2위 열차를 개발하는데 얼마 들었을 것 같으세요? 총 225억 원입니다. 정부가 180억, 민간이 45억, 개발 기간은 딱 4년,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앞장서고 7개 기관이 힘을 모았어요. 웬만한 대기업 신제품 광고비도 안 되는 돈으로 세계 2위 열차를 뽑아낸 겁니다. 돈을 산더미처럼 부어서 이긴 게 아니라 30년 쌓인 오기와 실력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는 얘기예요. 계획은 이렇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초도 차량이 발주됩니다. 2030년부터 시험 운행에 들어가고 2031년쯤 진짜 승객을 태우고 상업 운행을 시작해요. 30년 전 도면 한 장 못 얻어 발을 동동 구르던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열차를 제 손으로 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만 진짜 통쾌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기술을 이제 우리가 거꾸로 남에게 팔고 있어요. 2024년 6월 현대로템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형 계약 하나를 따냅니다. 규모가 무려 2,700억 원.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발주 사업이었는데 시속 250km급 고속열차를 우리가 만들어 통째로 넘기는 조건이었죠. 편성 하나에 7량, 총 6편성, 42량 규모입니다. 이걸 그냥 수출했네 정도로 넘기시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독자기술 고속열차를 처음으로 해외에 통째로 내보낸 사례거든요. 처음이라는 이 두 글자 무겁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남이 만든 걸 사와서 우리 땅에서 굴리기 바빴는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만든 걸 남의 땅에 실어보내는 시대가 열린 거니까요. 더 놀라운 건 속도예요. 이런 대형 사업은 보통 납기를 못 맞춰 늦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반대로 갔어요. 원래 계약보다 3달을 앞당겨서 2025년 12월 초도 편성을 경남 창원에서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마산항에서 출항해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했죠. 납기 못 맞춰 쩔쩔매던 나라가 아니라 약속한 날짜보다 먼저 물건을 뽑아내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품질을 지키면서 일정까지 당긴다는 건 기술과 생산 관리가 손에 완전히 익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2026년 5월 3일 드디어 현지에서 첫 상업 운행이 시작됩니다. 노선은 수도 타슈켄트에서 고대 도시 히바까지 편도 약 1020km. 원래 이 구간은 열차로 14시간 걸리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손 열차가 투입되면서 7시간 안팎으로 절반이 뚝 잘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히바를 한국이 만든 열차가 매일같이 실어 나르고 있는 거예요. 실크로드 그 옛길 위를 대한민국 기술이 가로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30년 전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우리한테 너희는 못 만든다며 문을 반쯤 닫아 걸던 그 태도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는 도면 한 장 얻으려고 자존심을 접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문을 열어서 다른 나라에 기술을 건네는 쪽에 서 있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기술을 끝까지 안 넘긴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설마 진짜로 만들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 방심이 결국 경쟁자를 하나 키워냈어요. 사던 나라가 파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저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 되돌려준 겁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첫 도입 물량에 만족했는지 추가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측이 추가 8편성 규모의 기술 사양 합의까지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첫 계약이 재구매로 이어지는 흐름, 이게 수출 시장에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죠? 한 번 팔았다는 건 우연일 수 있어도 2번 팔린다는 건 실력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솔직하게 짚을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2위인 건 맞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어요. 우리 위에는 여전히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CR450은 시험 주행에서 시속 453km까지 찍었고 2027년부터 상업 운행 시속 400km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다 이겼다 하고 어깨춤 출 생각은 없어요. 다만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맨손으로 이만큼 온 걸 생각하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2등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 자리까지 스스로 걸어 올라간 게 대단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기록과 수출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대단한 몇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신문 일면에 얼굴 실린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밤마다 경부선 시험선에 나가 속도를 10km씩 힘겹게 밀어 올리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시절 연구원들. 외환위기 한복판에서도 도면을 놓지 않았던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열차를 매일 몰고 정비하고 승객을 태워온 현장의 사람들. 그게 진짜 주인공입니다.